다음 페이지 42.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낙약자는 45.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46.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의 기한 동시 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7.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랑. 48.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9.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계약자 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승계를 했으니까 그렇죠?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네. 상대방이 돼버리지. 네. 그리고 43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고. 44번.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근데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냥 발생하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 돈을 제3자한테 갚아 라고 했을 때 제3자가 채무자한테 그 돈 나한테 갚아 라고 얘기하면은 의사표시를 한 거지. 수익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 그냥 간단히 그냥 그렇게만 보는 거야? 얘가 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얘한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그 원래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권자가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돼? 라고 할 거 아니야, 얘는. 아니지. 그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제3자한테 그 돈을 갚아 라고 얘기한 거야. 그 돈을 줘. 나한테 주지 말고 채권자 나한테 주지 말고 제3자한테 줘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제3자가 채무자한테 그 돈 나한테 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권리가 생기는 거야. 제3자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러니까 결론은 채권자가 미리 얘기해놨다는 그렇지. 가정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있는 거네요. 낙약자는 뭐예요? 45.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낙약자는 뭐예요? 승낙한 계약자. 채권자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낙약자가 꼭 채권자라고 볼 수는 없어. 어쨌든 계약을 한 계약을 승낙한. 그러니까 어쨌든 제3자한테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3자가 뭘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예를 들면은 낙약자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 돈 제3자한테 갚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낙약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낙약자라는 입장이 채무자한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아까 전에 그 예는 채무자가 되는 거지. 제3자한테 낙약자라는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지. 아니? 쌍방간의 관계에서 낙약자는 상대방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 돈 받을 거냐에 대한 여부를 제3자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낙약자.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이라는 건 뭐예요?
뭔 소리야? 돈 받을 거냐 이거야. 향수. 향수는 취한다는 얘기야. 향수 여부. 계약의 이익의 향수. 채권자가 그 돈 확답. 제3자 너한테 주라고 해. 너 그 돈 받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야.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제3자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네요. 결론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내가 얘한테 이런 게 있는데 너 이거 네가 받을래? 라고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는 없애자 뭐 이런 거잖아. 세여보러 확답을 제3자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놨냐?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를 확답을 제3자에게 check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낙약자는 요약자는 또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지. 요청한 사람이. 요청한 사람. 요약자. 낙약자가 받아들이는 사람. 요약자. 낙약자. 승낙한 사람. 요청한 걸 승낙한 사람이 낙약자. 그러면. 낙약자가 승낙한 사람이잖아.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렸어. 저기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계약 변경해가지고 제3자한테 줘.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저 사람이 요약자인 거잖아. 변경해라고. 그렇지. 요청한 했으니까. 사람이 요약자지. 그럼 내가, 알았으면 내가 쟤한테 줄게. 라고 하면 낙약자가 되는 거지. 근데 낙약자가 왜 제3자한테 뭐하러 물어봐? 물어봐야지. 계약 당사자가 됐으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가? 확인할 수 있지. 만약에 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의 기한 동시 이행의 항변으로 낙약자, 받아들인 사람이 요약자, 요청한 사람의 계약의 기한 동시 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받아들인 사람. 쟤한테 돈 줘.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럴 수 있지. 이번 달 말에 계약이 끝나,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아니, 저기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그 돈 우리 엄마한테 줘. 라고 얘기를 했어. 보증금을 엄마한테 주라고? 엄마한테 주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러면 요청한 사람, 임차인은 요약자가 되겠지. 그렇죠. 집주인은 낙약자가 되겠지. 네. 그랬을 때, 엄마가, 기간 지났으니까 빨리 보증금 돌려줘라고 얘기를 해. 네. 그랬을 때, 집주인은, 얘가 집을 안 나갔어요. 라고 동시이행 항변을 우길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제3자가 뭔가 자기 거를 요구했을 그렇지. 때, 낙약자가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갔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 확답의 여부에 대해서, 낙약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 엄마한테 돌려주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엄마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계약서에 있는 사람하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돈 받는 사람이. 근데 만약에 그걸 확인 안 하고서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또 우기면 어떡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 주라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 안 줬냐? 아니, 이런다고? 우리 엄마 아닌데, 나한테 돈 줘야지. 계약서에 있는 사람한테 돈 줘야지. 또 딴 사람한테 돈 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제3자한테 최고해가지고 맞냐? 물어보는 거지. 이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기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집을 안 뺐으니까 돈 못 줘. 못 주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거 아까 저거랑 똑같은 거네. 그럼 이 채무자가 누군 거야? 이게 낙약자가 되는 건가?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이걸 낙약자 요약자로 표시를 하지 왜 채무자라고 해놨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 표시. 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 채무자인 거야. 꼭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는 낙약자, 요역자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또 왜 채무자라고 했냐고 헷갈리게. 시험 문제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낙약자한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표시를. 요역자한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그렇지. 네, 받아들인 사람한테 보통은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렇지. 제3자로 변경 요청을 하는 건 다 요약자지.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자 낙약자를 드는 그렇게 거겠네요. 볼 수도 있고 그죠? 의무를 지는 사람이 이제 무조건 돈을 줘야 하는 돈을 이유가, 줬거나. 채무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과 동시에 발생하는 거. 여기서 동시에 발생을 한다? 48.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더 그렇겠고. 49.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이거는 뭐예요? 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은 또 뭐야?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거는 이 인수인이 제3자인 거예요? 아닌가? 인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은 채권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의 계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채권자한테 그 채권에 대한 거를 인수를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제3자인 거 아닌가? 아니지. 승계를 한 거지. 제3자가 아니지. 그렇지. 당사자가 된 거지. 네. 그럴 그러니까 때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는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건 뭐야? 병존족이라는 게 뭐야?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관계를 하는 거.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즉 내가 1억을 갖다가 받기로 했어요. 5천만 원만 양도를 해준 거야. 그러면은 그 계약 채무 관계는 두 개가 생기는 거지. 기존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생긴 거잖아. 채무자는 채권자한테도 5천을 갚아야 되고 1억 빌렸으니까 인수한 인수자한테도 5천을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100% 다 승계를 했다는 개념이 아닌 거네? 그렇지. 나눠서 했다라는 개념인 거네? 그러면은 그렇게 보는 게 이거는 이야기가 좀 쉬워. 그러니까 병존족이라는 게 양쪽에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거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통해서 인수인에게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 제3자가 아니잖아. 제3자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돈을 누구한테 갚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제3자지. 근데 아까 제3자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제3자인 거네, 얘가. 그러니까 100% 인수를 하면 상대방이 되는데 병존적 채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제3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만 승계. 그렇지. 일부만 승계를 한 거지. 그럼 채권자도 있고 제3자도 존재하는 거지.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얘기가 없어. 그냥 채권자가 인수인한테 모든 권리를 다 넘겨주면 인수인 자체가 채권자의 권리를 승계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야. 상대방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는. 근데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거는 그 권리가 채권자한테도 남아있고 얘한테도 남아있을 때 그때지. 근데 이거 근데 제3자가 된다? 제3자지. 아까 전에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존재하는데 그 돈을 우리 엄마한테 갚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제3자. 그게 제3자잖아. 네. 채권자가 존재하니까 네. 밑에도 채권자가 존재하지. 네. 병존적 채무 인수를 했으니까. 네. 채권자가 하나가 느는 거잖아.
그 채권자가 하나가 느는 거지 제3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채권자가 느는데 그 채권자가 제3자지. 제3자가 채권자가 된 거지. 그리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제3자를 얘기하게 해석한다. 어쨌든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새로운 채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나누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아니, 제3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채무자랑 새로운 계약을 맺는 느낌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냥 채권자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기존 계약에서 쪼개져 나가는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기출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건 뭐야? 이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 무조건 발생하는 거잖아. 소급하는 게 이상하게 아니라 해놨어. 의사표시를 할 때 동시에 발생하는 그렇지. 거잖아. 여기는. 이상하게 해놨네. 2번 제3자는 틀린 것은? 그럼 1번이 답이네? 그렇지.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3자는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예.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을 행사했다. 43번 지문에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번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고.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채구할 수 있다. 이것도 방금 봤으니까 알겠는데 좀 지나면 이 문체 자체가 헷갈릴 것 같아. 진짜 돈 받을 거냐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야. 거죠. 그러니까 그건데 되게 어렵게 풀어놔서 말 자체가 법이 좀 어렵지. 5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 제3자의 권리는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바로 성립한다는 거죠. 소급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동시에 성립하는 거지. 그리고 또 기출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똑같은 거네.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거네요. 아까는 문제가 제3자, 이거 똑같은 거네. 지문이 틀리지.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요약자, 낙약자. 맞지,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가 대항할 수 있다라고 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그렇지. 동시에는 내가 돈을 줘야 하는 있지. 사람인데 내가 쟤한테 돈을 줬어. 제가 안 나갔으니까 내가 돈을 못 준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데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안 나가니까 너한테 돈을 못 준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틀린 거네. 그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요약자는 수익자는 또 누구야?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수익자는 누구야? 제3자. 이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지. 계약 당사자는 낙약자와 요약자니까 둘이서.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약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그건가요? 요약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낙약자와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수익자는 해제할 수 없다. 그렇지. 이거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 회복 청구권이 없다. 그 맞는 거네 이게.
이런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그냥 이득만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익자는 아. 결론 그 수익자가 제3자고 그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맞고. 예. 다음 기출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성 회부 조건이 없다. 맞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 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지문이 자주 나오네. 요거 맞고.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면 이거 채무자가 되는 거 아니야? 제3자 보증 생각하면 될 거야. 이럴 보증. 때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러네. 그럼 제3자가 무조건 저기만 되는 게 아니네. 수익자만 되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상대방 어쨌든 계약 당사자 이외에는 다 제3자야. 그 보증 쓰는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니까. 맞네.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하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한다. 그 제3자에 가진 채권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 그 얘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또 그 채무를 면제하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제3자한테 득이 되니까. 보증을 샀었는데 쟤를 면제해 주니까. 제3자를 위한 기출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 아닌 거고. 그치. 네. 내가 애 태어나면 애한테 줘 이럴 수도 있거든. 그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결혼하면 내가 와이프한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계약은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얘는 할 수 없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변경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야. 네. 제3자가 낙약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효력이 의사표시를 바로 발생을 하지. 근데 제3자를 배제하고 둘이서 하면은 제3자는 거기에 기대가지고 예성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이 깨지니까 변경시킬 수 없다 이거야. 이럴 때는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한번 일단 효력이 표시를 한 게 일단은 그렇지. 계약이 진행이 된다는 거네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단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맞는 거네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권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경시킬 수 그렇지. 없는 게 맞는 거네. 그렇지. 없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4번이 답이고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아니지, 확답을 못 들었으면 표시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죠?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절한 거지. 것을 보는 거죠. 답은 4번이네. 챕터 4 계약의 해지 50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1.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계약의 합의 해제는 52.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은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53.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54.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5.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56.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머리 복잡하네 이거. 당사자 일방이 계약 50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당사자 일방이라는 건 혼자를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쌍방이 계약을 했는데 예. 당사자 한쪽에서 예. 계약을 해지 예. 했을 때는 앞으로 예. 그 효력이 없어진다. 계약에 대한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해지에 대한 효력이 없어진다. 아니지. 계약에 대한 게. 해지하고 해제의 차이는 예. 해지는 멈출 집자를 쓰는 거야. 예. 계약의 효력을 멈추는 거야. 이제부터. 아, 계약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예. 해제는 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소급할 수 있어. 근데 계약 자체를 없앤다는 그렇지. 거죠? 계약이 없었던 거를 칠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방이 해지한 때 이게 효력이 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다는 거지. 없어진다는 거지, 앞으로. 그 쌍방이 동의를 안 해도? 그렇지. 왜냐면은 쉽게 이런 거는 이제 해제 이런 거는 대출 받았을 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채무자가 돈 안 갚아. 그치? 그 계약 내용은 그거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를,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주면 넌 이자를 얼마씩 매달래. 라는 거로 계약이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채무자가 이자를 안 갚아요. 일방이. 그치? 그랬을 때는 계약이 해지가 돼가지고 채권 추심이 들어오지. 채권 추심 들어오잖아. 돈 안 갚으면. 이자를 안 내면. 그래, 그 얘기야. 채무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이자를 안 내는 의사를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는 앞으로 그 대출 건은 없어지는 거지. 대출 계약은 효력을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출 계약은 없어지고, 그렇지. 다른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제 그건 다른 게 되는 거지. 그 계약 자체는 없어지는 거지. 효력을 없어지는 거지. 네, 일단 그거고 일방이 해지했을 때도 효력이 잃는다는 거고 51.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이건 합의 해제를 누군가가 요청을 했다는 거네요. 그죠?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청약 받잖아. 네.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는 승낙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해제하자 그랬더니 얘는 저렇게 해서 해제하자 이랬으면 이 청약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야. 52.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잠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에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수령한 대금을 건탁하고 매수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수령을 했을 경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의 해제는 네. 꼭 명시적으로 안 해도 네. 묵시적으로도 누가 어떤 진행이 행동을 되면 합의 해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게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그렇지. 거잖아요. 공탁 같은 이제 돈을 갖다가 나는 돈 돌려주고 우리 합의 해제해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근데 얘가 수령을 하면 그렇지. 그게 동의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지. 그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지. 이의 없이 했기 때문에. 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명시하다. 그러면 꼭 이행을 하라는 건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꼭 그렇지. 언제까지 까지를 하고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되는 거지. 거죠. 그 어차피 최고하는 거는 그냥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언제까지 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좀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꼭 기간을 얘기 안 하고요. 얘기를 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계획대로 네가 이행을 해 이거지. 그냥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행을 최고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 이행이 최고가 그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대출이라 그러면 이자 내야 되잖아. 네. 이자를 내는 이행. 그러니까 이자를 내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잖아. 최고라는 거. 그렇지. 이자를 갖다가 걔가 밀렸어. 안 네. 냈단 말이야. 네. 당일날. 네. 그럼 이자를 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꼭 네가 3일 뒤까지 이자를 안 내면 이 은행 대출 계약은 해지가 돼가지고 너는 법적으로 들어가 라고 꼭 안 해도 되는 거지. 날짜를 꼭 지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은 그 해지 하려고 하는, 만약에 은행에서 해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굳이 기간을 얘기 안 하고 최고를 했다가 얘가 안 하면 그냥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결론은. 은행에서는 날짜를 며칠까지라고 얘기 안 해. 뭐 며칠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럴 경우밖에 없지. 신용에 등재될 수 있다. 이것만 하지. 꼭 언제까지 돈을 안 내면은 우리가 뭐 법적으로 들어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 은행에서. 그러니까 꼭 기간을 갖다가 명시하지는 않는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54.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뭐야?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는 그 돈을 안 갚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계약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 내가 그 채무를 없애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합의 해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쌍방이 동의하면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네, 결론은. 그렇지.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 내가 돈 빌려줬어도 내가 안 받겠다 하면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은 없어질 수 있는 거지. 55.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아직 대출 계약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나 이제 못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대출 이자 내기 전에도. 그럼 얘가 만기가 되기 전에라도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지하고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약 자체를 그냥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을 해지하고 거기에 연동돼 있는 다른 행위를 하겠지.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대한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계약의 56.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뭔 소리야?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로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조라는 건 뭐야? 앞에 이행을 일정한 시기,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니한 행위가 전조야. 아니하면 너가 이행하지
안 왔으니까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얘기를 안 해도 아니하고도 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누가 이행을 안 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뭔 소리야? 어쨌든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네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네.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전조에 체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네. 어느 한쪽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걔한테 얘기 안 하고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네. 기출문제.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안 나왔던 내용인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는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고,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수인은 뭐야?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건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여러 명이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한테 해야지.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 계약이 해제됐는지를, 그 사실을. 당사자의 4번 해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 해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 해제 시기는 뭐야? 해제할 때, 그때. 해제할 당시를. 시기를 기준으로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게 명백한지 아니면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계약을 해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지. 그럼 이 당시가 아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뭐가 있어? 뭐 계약시를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은 계약 해제하기 전에 제가 조짐이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때를 계약 해제 시로 자기가 잡으면은 되는 거지. 그때가 되는 그렇지. 거잖아. 그러니까 걔가 명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조가 아니라 걔 입에서 나오든지, 뭐 명백한 거에 대한 거를 갖다 검증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계약 해지 시기가 되겠지. 맞고, 그럼 아까 넘어갔던 건가? 이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를 꼭 해야지 손해배상을 하는 건 아니야. 계약이 이행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계약 중에도? 왜냐면 지체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해제는 안 하되, 그렇지. 중간에 손해배상을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은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 페이지 57.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8.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고 59.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네, 일단 넘어가고 60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고 61. 계약의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2.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일부 57번.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약 목적이 여러 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전부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가 있어. 공장을 지려고 내가 땅을 샀단 말이야. 예? 근데 거기에 일부 땅이 공장을 못 짓는 거야. 전체가 아니라. 예. 그랬을 때 공장을 못 짓잖아. 예. 그럴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이 전부를. 전부를.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로 이행할 수 없으며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건 나왔던 거고. 59. 59번도 아까 나왔던 건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근데 이거는 위 내용이랑 반대되는 거 아닌가? 같은 내용이지. 같은 내용이? 한 계약을 명한테 소멸,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 네. 어쨌든 전체에 대해 가지고 계약 해지가 진행이 되면 1인에 대해서 소멸되면 다른 사람도 다 소멸된 거잖아.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야. 말을 길게 써놨을 뿐이지.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1인에 대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소멸한다.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될 게 네. 거기만 지문으로 내놨을 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해지나 해제의 효과가 1인에 대해서 뒤에만 나왔을 때는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소멸한다 라고 보면은 되게 헷갈려. 이게 근데 같은 그 맥락이라는 게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냥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어쨌든 1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1인에 대해서만 해지를 할 수는 없어. 없다라는 거죠. 해지나 해제는 어쨌든 전원이 다 돼야 된다는 거지. 수인인 경우에는. 60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고, 이건 아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두 개가. 그리고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근데 이거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가 서로 양해를 해가지고 해지한 경우야. 손해배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합의 해제를 안 해주겠지. 아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청구하기 전에 해제를 먼저 해주면 안 된다는 거니, 결국은. 아니지. 이제 합의를 해제를 했어. 네. 이미 얘기가 잘 돼가지고 해제가 된 거잖아.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경우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 뭐 위약금으로 갖다가 그냥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계약금을 낸 거를 그냥 없애지는 거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 합의가 일단 됐다는 그렇지. 합의가 됐다는 거지. 거야.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이 반환하다는 게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응? 계약 해제를 했을 때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잖아요. 그럼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해도 이거는 받는 건가?
그 반환할 이익이라고 하는 건 네. 계약을 해가지고 네. 잔금을 내기 전에 내가 집을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 네. 그러면 집을 산 거는 이익이지. 네. 사는 사람한테, 매수자한테 잔금을 안 냈어. 네. 네.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계약이 해지가 됐어. 잔금을 안 내서. 네. 그러면 그동안 살았던 이익이잖아. 네. 이익의 반환은. 그건 손해배상하고 손해배상하고 상관없는 청구를 거지. 하든 말든 일단 얘는 그렇지.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내가 살고서 느낀 이익은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월세 계산해가지고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거야. 집주인한테. 이거는 그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야.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았어.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그것도 별개로 가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거는 요 이익 범위를 서는 거네, 손해배상은. 이익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매수자 쪽에서는 내가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거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거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얘가 일부러 그랬든 아니든 어려운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건 일단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의 악의는 대부분 매도인 쪽을 보면 되는 거야. 상대방이 악의로 제가 잔금을 못 낼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줬어도 지가 들어가 살고 있었으면 그 이익만큼은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출 문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고.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까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 같고.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다. 4번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건 맞고.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이것도 맞고. 답은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던데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에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가 답이네. 맞다. 이거는 뭐야?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채권자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이행 불능으로 네. 그냥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 그렇지? 그거 말고 내가 이행을 아예 할 수가 없어. 응? 이행 불능인 거야. 그럴 때 채권자는 거기에 의해 가지고 동시 이행 항변권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얘가 명백하니까 이행 불능이. 굳이 나는 동시 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동시 이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 이행 항변권은 이행 불능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면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애가 주장을 하겠지. 동시 이행 관계를.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게? 채권자는? 그러니까 원래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나간다. 이게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예? 근데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게 명백해. 예, 얘가 돌려줄 수가 없어. 그렇지. 예? 그러면 임차인이 여기서는 요구를 했으니까 채권자일 거 아니야. 돈을 받을 수. 걔가 집을 점유를 갖다 이전하는 거. 그게 동시이행이잖아. 자신의 급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신의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급부라는 게. 그럴 때 이제 나중에 뭐 보면은 임차권 설정을 하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집을 안 빼줘도 된다는 거야. 명백하게 제가 돈을 안 줄 것 같으면.
그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이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간단히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이 의무를 다 안 해도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지.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급부를 제공한다는 게 의무를 행한다는 거야. 급부를 제공하는 게. 아, 알겠습니다. 자신이 급부를 하는 거는 자신의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한쪽이 저거 하니까. 다음 페이지 63. 계약의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 64.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지를 해야지 못한다. 뭔 소리야. 65.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66.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67.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진행한 가압류 채권자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 포함된다. 68.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69.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에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3번. 계약의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합의 해제는 반환할 금전을 주기 전날이겠죠? 전날까지? 아니지. 그러니까 합의 해제를 해서 금액을 반환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처음 계약을 했을 당시에 금전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게 아니라 합의 해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지체됐을 때, 돈 안 돌려줬을 때,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 그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그 받은 날이라는 게 반환할 금전을 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돈을 받은 날이야. 돈을 받았는데. 무슨 돈을 받은 날? 계약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 네. 예를 들어서. 네. 응?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자. A업기가 있는데 네. 무상으로 대여를 한 거야. 네. 그치? 근데 둘이서 돈을 갚기로 했어. 네. 반환하기로 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럼 계약 해제를 한 거야. 네. 그날부터. 그랬을 때 돈을 처음에 내가 6개월 전에 받았으면 6개월 전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합의 해제를 하기로 한 날부터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부터 안 돌려줬을 때 그치? 오늘자로 내가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 해제를 한 거야. 근데 오늘 내가 돈을 안 돌려줘. 내일도 안 돌려주고 모레도 안 돌려주면 내일부터 이자가 발생되는 거야. 돈을 돌려줄 때까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받은 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 반환할 금전이 아니라 반환할 금전이지. 돌려줘야 될 돈이지. 무상으로 돈을 빌린 돈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 네. 그거를 6개월 전에 돈을 받았다면 6개월 전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받은 날이라는 건 6개월 전에 돈을 받았으니까. 그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이 같은 그게 아니야. 같은 애지. 반환할 금전이 내가 6개월 전에 받은 돈이잖아. 네. 네. 받은 날은 6개월 전이잖아. 네. 그때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약 해지로 합의한 날부터 네. 이자가 계산된다는 거야. 돈 안 돌려주면. 네. 이 반환할 금전
저거 한 거잖아요. 아니, 이 뜻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이것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 돌려받을 때 이자를 가하여 돌려받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 반환한 금전에 대한 게 아니라 반환할 금전은 무상이라면 이자를 안 주고 원금만 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 건 예를 들면 보증금을 얘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받은 사람이 다시 얘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돌려줘야 할 게 반환할 금전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계약 해지하고도 돈을 안 돌려주면 그때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는 거야.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야. 근데 그 받은 날부터 뭐 이런 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받은 날이 이 반환 돈을 받는 날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환된 금전을 얘기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환된 금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반환할 금전이라는 건 이전에 받은 그 금전을 얘기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을 얘기하는 그렇지. 거죠. 64. 합의 해제의 소구표. 소구표라는 건 뭐예요? 부분만 인정한다는 건가? 아니, 소급이 네. 옛날부터 되돌리는 거야, 효력을. 네. 합의 해제의 소구표라는 거는 그러면 무슨 뜻인 거죠? 해제를 과거로부터 돌리는 거니까 계약할 때 당시로 가는 거야. 합의 해제의 소구표. 계약이 없었던 거로 치는 거야. 네. 해제했으니까. 해제는 내가 소구표가 있다 그랬잖아. 소구표. 합의 해제의 소구표. 네. 그러니까 합의 해제가 되면 소구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합의 해제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원래가. 계약이 없었던 거로 치는 거지. 네. 그리고 합의 해지를 하면 아닌 거고. 그렇지. 해지는 앞으로 정지가 돼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 해제가 되면은 당연히 돌아가는 거잖아요. 처음 뭐 안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돌아가는 거 아니? 합의 해제를 하게 되면? 근데 해제와 해지가 약간 혼동스럽게 해. 아니 근데 해제를 하게 되면 원래 소구표를 주장할 수 있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소구표가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해자래고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당연히 옛날로 돌아가는 게 맞아. 해제는 법적으로 따지면 해지는 앞으로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그런데도 해제와 해지가 중구난방으로 막 쓰여 지금. 없었던 계약 관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구표라는 거는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계약이 없었던 때로. 소구표는 법정 해제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지를 해야지 못한다. 그 해지는 오타야. 이게 아니에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의 권리는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왜 그러는 거지? 계약이 돼가지고 그 계약 관계를 믿고 있는 제3자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해제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해제는 할 수 있지. 얘가 껴있는데? 해야지 못할 뿐이지. 그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를 해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자체도 발생을 안 해. 그 계약 자체는 없었던 걸로 치니까. 그러니까 없었던 계약 자체가 없어진 걸로 되는데 제3자의 권리가 어떻게 살아있냐 이거지. 살아있을 수 있지. 계약이 없는데? 얘는 어디서 권리를 요구하는? 계약이 없어졌는데. 아니지. 얘가 제3자가 그 계약 관계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계약 관계를 믿었잖아.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얘 제3자의 이익을 보존받아야 되는 거야. 믿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가 믿고 있었다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가 혼자 나는 믿고 있었어 이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어쨌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법률 행위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계약 자체를 해제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게 얘가 해제는 할 동의하지 수 않는 있지. 그럴 땐 무효라고 하는 게 나올 거 앞으로. 무효는 제3자의 이익이고 뭐가 없어. 그럼 무효. 법률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럴 때는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하든지 해야 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계약의 해제는 쌍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반세의 질서도 아니고. 만약에 저게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수없이는 법률 분쟁이 생길 거야. 아니 그러면 해제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어. 응? 그럼 납품을 받는 애가 나랑 계약을 또 한 거야. 제3자랑.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물품을 납품하는 A하고 B가 합의로 나 물품 납품 안 받을게라고 해제를 했어. 그럼 제3자는 피해를 보지. 근데 제3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는 게 이 계약에 대한 건 아닌 거잖아. 그럼 결론은. 그거에 의해서 파생된 계약이지. 근데 얘가 이 둘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얘가 내가 받아서 널 줄게 했으면 내가 여기서 받아서 내가 널 줄게. 그럼 우리 둘이 일단 계약을 한 거잖아. 근데 내가 얘한테 못 받았기 때문에 얘한테 못 줘. 얘는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얘한테는 못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계약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계약에 근거를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한 명한테만 할 수 있다. 그렇지. 아예 그게 자체가 없었다고 치면 쟤는 얘한테도 손해배상을 못 하는 거야.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으면. 무효가 돼 있으면은 손해배상도 청구가 안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받아서 널 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너한테 이렇게 나는 이걸 줄게 하는데 나는 얘한테 받아서 얘를 주는지 얘는 모르고 있어. 근데 우리 계약이 깨져서 내가 못 줘. 그럴 때는 얘가 그거는 별개의 계약권이지. 지가 어디선지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서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합의 해제된 계약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얘는. 그럼 당연히 이 계약이랑은 얘랑은 당연히 상관이 없는 거니까 얘는 지금 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 권리가 이 계약을 함으로써 자기가 권리를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권리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다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거에 근거해서 다른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데 그거는 이 중간에 있는 애 입장인 거잖아요. 얘는 어쨌든 나한테 물건을 또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서 받아서 내가 널 줄게 라고 하면 얘가 여기서 받아서 얘가 나를 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이 계약에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3자는 상대방, 쌍방이 아니면 다 제3자라고 보면 돼.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말이 이게 이상한 것 같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가 채권을 양수한 자일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지. 양수받은 자인 거잖아. 양수받은 자.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양도 받고 양수 받고 한 사람은 실계약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 상대방이 되는 거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겠네. 그렇지. 계약 해지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피보존 권리는 뭐예요? 당하는 거, 당하다야. 보존 권리를 하는 거는 보존 권리라는 건 뭐? 그러니까 즉 채권이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의 대상이지.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그 처분을 못하게 하는 그렇지. 거를 그거의 받았다는 대상이 거잖아. 채권이잖아. 네. 그러니까 보존 권리지. 그 채권이 당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피고인, 네. 내용은 이해가 피의자 이런 게 네.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잖아. 그러니까 피자가 당하다는 거야. 네. 보존 권리를 당하다. 보존 권리라는 건 뭐야? 보존해야 될 권리. 처분 금지 가처분, 처분이 못하게 되는 권리. 그 보존, 내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보존을 시켜야 된다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양수된 채권을 피보존 권리, 보존을 해야 될 권리로 내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거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 가지고 보존이 되는 거지.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의해서 처분이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확정 판결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보존 권리가 된 거야. 그 채권은 함부로 못 파는 권리가 된 거라고. 근데 그 권리를 얘가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보존 권리를 내가 가졌다는 거잖아요. 아니, 파는 사람은 상대방일 거 아니야. 채권의 양수를 받았단 말이야. 네. 응? 1000만원짜리 채권을, 네. 응? A가 B한테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네. 1000만원짜리 채권이 있어. 네. 그거를 C가 양수를 받았어. B한테 양수를 받은 거잖아요. A한테 받은 거지. A가 B한테 받을 권리니까. B가 받을 권리. 그러니까 A가 B한테 돈을 빌려줘서 1000만원을. A가 빌려줬어, B한테. 그렇지? 네. 그럼 채권은 누가 갖고 있어? 1000만원짜리. A가 갖고 있죠. 그렇지. A가 갖고 있는 거를 네. C가 A한테 받은 거야. 양수받은 채권이야, 그게. 네, 그렇지. B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B한테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있어. 네. 그 채권을 내가 또 다른 사람 D한테 팔 수 있잖아. 네. 네. 근데 누가 거기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갖다가 때린 거야. 못 팔게 하려고. 네. 그러면 그 1000만원짜리 채권은 피보존 권리가 되는 거고. 네. 그렇지? 못 파는. 네. 보존해야 될 권리가 된 거야. 네. 그렇지? 네. 근데 D한테 왜 못 팔게 하는 거야? 그걸 못 팔게 할 권리가 얘한테 있는 거야? 뭐 법적으로 인해 가지고 경매나 들어가든지 압류를 걸든지 네. 뭐 다른 채권이 있어 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따라서 다 처분을 못 하게끔 막을 수 있지. 왜냐면 그 채권도 얘 재산이잖아. 받을 수 있는 권리면. 아니 지금 보면은 이 채권을 C가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럼 C가 채권을 어쨌든 B에서 C로 채권이 넘어간 거잖아. B에서 C로 넘어간 게 아니 아니라 A에서 A에서 C로 넘어간 거잖아요. 어. 그럼 A에서 C 넘어갈 때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못 막잖아. 누가 못 막아? 이 B가 D라는 사람이 네. 처분 금지 가처분을 갖다가 신청한 사람은 D라고. D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거를 해? C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D가 누구한테 못 팔게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C가 갖고 있는 채권을 모든 사람한테 네. 뭐 F가 될 수도 있고 Z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한테 못 팔게 막는 거야. 왜냐면 나는 소송을 걸어서 걔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결론은 D도 C한테 뭐가 받을 게 있다라는 그렇지. 거죠, 결론은. 그렇지. 네.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D도 C한테 뭐 받을 게 있으니까 얘가 이거를 이 재산을 가진 걸 봤으니까 이거 못 팔게 날 주든가 아니면 너는 못 판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존 권리. 당사자가 된다는 거야, 당사자. 피보존 권리. 그리고 처분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 중요한 거는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C가 아닌 거네. 아니, 받은 자가 C네. 그럼 그렇지. 이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D야, 자기가 D.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해서 받은 자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받은 거네. 아니,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을 D가 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서 받은 그렇지. 거야.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치, C가 신청한 게 아니라.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은 C하고 D는 쌍방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이 문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거네.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처분금지를 결정을 받지 않은 자는 제3자야. 그냥 걔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빌려줬나 뭐 하는 제3자란 말이야. 근데 법률행위를 했단 말이야.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어. 그럴 땐 C와 D가 상대방이 되는 거지. 권리관계에서. A, B는 없어지고. 아니 근데 지금 A가 돈을 빌려줬잖아, B한테. 네. 근데 A가 그 채권을 C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 셋은 C가 제3자가 아닌 거잖아요. 양수받으면은 제3자가 되는 게 아니라면서. 그렇지. 처음에는 C가 상대방이 되는 거,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됐단 말이야. A는 빠지고 A 대신 C가 들어갔어. 그치?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단 말이야, D가. 그러면 C도 그 채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B하고 D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채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C와 D가 돼. 즉, B가 돈을 1,000만 원을 갚으면 그 돈은 누가 가져? 누가 갚으면? B가 갚았어. 네. 누가 가져? C가 갚겠죠. 왜 C가 가져? 처분금지가 되는데? 공탁이라든지 그 돈을 못 써요. 그래도 일단 C는. 받은 거 C가 받는 거 아니? 뭐 받든지 아니면은 걔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공탁을 시킬 수도 있어, B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그런 경우야, 그럼 B가 일단 얘가 지금 D가 어쨌든 C한테 가처분 결정을 내린 거지, 이 내린 거에 대한 B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C가 B한테 통지서를 보내. 근데 만약에 C가 B한테 말 그대로 B가 줄 채권이 D한테 줘라. D한테 줘라가 아니라 법적 문제가 생기니까 이 돈은 C한테 주지 말고 공탁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이런단 말이야. 대부분 그렇게 해. 돈 받을 게 있으면 가처분 결정까지 받으면. 제가 C가 지금 결론은 C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D지, D. 여기서는 D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는 D라고. 그걸 받은 자가 D예요. C는 채권을 양수한 자고. 채권을 양수한 자는 A가 아니야? A는 채권을 생성시킨 자고. 생성시켜서 양수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수는 받은 거고 A는 양도한 자지, 채권을. 받은 자, 채권을 양수하고 C가 그럼 양수를 한 거네요? 그렇지, C가 받은 거지, A의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 받았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D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결론은? 저기 당사자가 된다는 거지. D가 왜 갑자기 나온 거지?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양수하고 효과가 똑같을 수도 있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 그래서 본안소송으로 들어가면 그 채권을 D한테 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판결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D가 채권을 양수한 거로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얘기에 제3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도 D고 그 자가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그 자도 D라는 거잖아요. C가 아니라. 저는 그게 C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다 D를 얘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결론은요. D는 D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은 C는 권한이 없어져.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돼. 지금 왜 A, B의 계약권까지 들먹이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틀리게 하려고 그러지. 틀리게 하려고. 헷갈리. 계약상의 66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권자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 포함된다. 얘는 왜 포함이 되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 책임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법인이 아니라 재단의 재산, 기본 재산을 갖다가 책임재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 팔 수 없는 재산. 네? 팔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 기본 그거를 팔면은 그 재단이 없어져 정도로 기본이 되는 재산, 기본 재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 책임재산에 대해서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를 한 가압류 채권자도 그 책임재산이라는 게 그럼 해제된 매매 계약에 의하여 누가 사고 팔려고 했는데 그게 해제됐어. 매매 계약이니까 어쨌든 사고 팔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해제됨으로 의하여 채무자 이게 그러면 이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 가압류권자는 제3자다 이거야. 아까 여기 가압류, 압류랑 가압류랑 또 다른 해서 건데 바로 내 거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3자가 아닌데 가압류를 했을 경우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편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좀 헷갈린 건데 압류랑 가압류랑 완전 다른 거네. 그렇지. 가압류권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돼. 68.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이거는 뭐지? 1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지한 때는? 해지할 수 있지. 1방이? 쌍방이 동의해야 해지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1방이 해지할 수도 있어. 불능할 경우 그렇지, 이런 걸 얘기하는 불능한 경우도 있고 뭐 명백하게 이행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그러면은 계약이 해지된 거지.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해지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있지. 원상 회복은 둘 다 있는 거야. 처음으로 되돌리는 의무가 있어.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토지 위에다가 토지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건물을 졌단 말이야. 그 건물을 제3자한테 임대를 놔줬어. 근데 계약이 해지가 됐네. 원상회복은 그 건물을 때려 부시든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계약이 해지됐다고 거기 임대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내쫓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지. 이 계약, 그 제3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그 제3자의 권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는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서로의 이익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지. 내가 받을 돈을 제일 줘라, 이렇게 한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제3자들은 그게 아니네? 그렇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냥 다 3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다 제3자야. 이걸 왜 같이 다 제3자라고 표현했지? 제3자는 제3자니까. 아까 예전에 그 제3자는 뭐였죠? 거기는 주로 채권관계에 의해 가지고 돈을 양수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던 예문이고 지문이고 지금은 법률관계에 의해서 제3자로 표현되고 있는 제3자들이 많지.
그때 제3자는 어떤 챕터에서 나왔던 거죠? 계약에 의해서 나왔지. 계약법에 있었지. 계약법에? 완전 다른 개념인데 동일한 문자를 쓴다. 제3자는 쌍방 아니면 다 제3자야. 근데 그때 거기서는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막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권리가 이제 그거지. A하고 B가 금전관계를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C인 제3자한테 줘라. 뭐 이런 것들이었지. 그래서 그 제3자는 큰 틀에서 보면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여기도 계약 해제할 수 없어. 이 제3자도.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네. 그 상대방에 대한 원석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계약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계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제3자지. 69.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에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거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의무가 왜 있는 거야? 한쪽이 계약을 해제할 때 의무가 생기는 건가? 아니. 원상 회복에 대한 약정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이 계약에. 합의 해제를 했을 때, 합의 해제를 하면은, 그냥 서로 계약 자비 원칙에 의해 가지고 원상 회복 안 하기로 하고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게 의무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방 계약을 해제했을 때. 합의 해제가 안 합의 됐으니까. 해제는 상관없고. 합의 해제가 안 됐으니까. 그럼 일반 계약을 저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는 건가? 그죠? 일반 그냥 계약을 했을 때는? 좋게 계약이 해지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둘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을, 그러니까 해지랑 상관없이 그냥 일반 계약을 할 때, 그때도 저 원상 회복에 대한 멘트를 달든 안 달든 만약에 계약이 끝났어. 그럼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의무가 원상 있다고 보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거 보면 그 부동산 계약서에 거의 다 써 있어, 원상 회복 의무가. 그러니까 안 써 있으면 약간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래서 써놔. 왜냐면 한 사람은 그때 원상 회복 안 하기로 했다고 우기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증명할 원래는 수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럼 원상 회복. 근데 깔려 있는데 이걸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 해제를 하니까. 좋게 계약이 해지됐단 말이야. 그럴 때는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해제할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그냥 바꿔놓은 상태로 집주인이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기출문제.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죠?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맞는 거 같고,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는 다른 것 같은데. 합의 해제의 소급표 원래랑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는 맞는 것 같은데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아닌데.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원상 복귀되는 거죠. 원상 복귀되는 거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해. 해하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거랑 같은 건가요? 법정 해제라는 거는 법정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요건이 돼서 하면은 법정 해제가 되는 경우와 같이 합의 해제도 서로 쌍방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 또 아까 이게 지문이 있었어. 64번. 법정 해제 경우와 같이 이것도 경우와 같이구나. 지문이랑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근데 같은 거였네. 합의 해제의 소고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조금만 목소리 키워서 해줘. 네.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 해제 됐으니까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 아니지? 아까 잠깐만. 아까 합의 해제를 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그 합의 해제했으니까 못한다고 그랬는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잠깐만.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 해제를 하는 건 좋게 하는 거잖아. 좋게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없다. 단 합의 해제할 때 일방이 쌍방에게 손해배상을 준다라고 특약을 걸거나 뭐 이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청구할 수 있지. 이게 틀린 거네요.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맞는 거네요. 그치. 해설의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거면 합의 해제를 하지 말아라 이거네. 아니지. 그러면 합의 해제는 좋게 하니까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안 한다고 청구를 안 해요. 문구를 안 쓰거든. 그런데 간혹 합의 해제를 하면서도 네가 언제까지 돈을 돌려줘.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이후에 안 돌려주면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특약을 걸거나 아니면 이 계약을 해제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얼마를 갖다가 A가 B한테 준다고 특약을 걸거나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거야.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손해배상 계약서를 계약 해지를 하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좋게 헤어져가지고 가는 거니까 손해배상 얘기는 안 하지. 그러니까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맞는 거야. 근데 합의 해제 자체를 내가 손해배상을 받았으니까 합의 해제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합의 해제라는 게 말이 그냥 좋게인 거지. 그 좋게는 예를 들면은 뭐 합의금을 받는다든가 그랬을 때 합의 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합의금이라는 거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잖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가를 지금 금원을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특이하게 손해배상 금액을 써.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 이거네.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예 뭐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이해하기 쉬우면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 5번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건 맞고 답은 4번. 4번. 합의 해제 시에는
특약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특약으로 대부분 거는 거잖아요. 특약이지. 그죠? 그 아니면 특별한 사정은 또 애매한 거잖아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특별하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합의 해제 손해배상 문구를 쓰면은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문구야. 그 문구를 썼다는 게 특약을 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특이한 그죠? 사정인 거야 그게. 그렇게 보면 돼. 기출문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시점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점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늘만 듣고 틀린 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지? 반환할 필요가 없지. 아까 뭐가 이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반환할 대금.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매수인 당연히 복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 계약이 합의 해제됐는데? 해제된 경우. 해제된 경우. 그러네. 이거 지금 해제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구나. 해제된 경우에는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맞지 이거? 맞고. 그럼 합의 해제의 소구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건 아까 나온 거고.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 합의 해제된 경우인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지문을 냈어? 그죠? 여기는 합의 해제된 경우. 합의 해제가 이미 됐는데 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니 합의 해제된 경우잖아 문제가.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라는 특별한 케이스를 만든 거야. 아니 근데 이 문제가 이미 합의 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인 거잖아요. 이미 합의 해제된 경우. 이미는 아니고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지. 네, 그 합의 해제된 경우에 예로 5번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해제가 된 거잖아요 이거. 아니지, 왜 해제를 꼭 했다고 그래. 된 경우잖아. 된. 그러니까 그 합의 해제된 경우 중에 해제가 된 잔금기, 경우. 그럼 그러니까 이미 해제가 됐다는 거지. 된이 붙었잖아. 합의 해제된 경우잖아. 그러니까 해제가 됐다는 뜻이잖아. 해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경우가 아니라 합의 해제된 경우잖아. 그죠? 그럼 합의 해제가 됐다는 거잖아 이미. 근데 이 문제 지문이 합당하지가 않지. 합의 해제가 됐어. 근데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어쨌든 맞는 얘기잖아, 그죠? 합의 해제된 거지. 맞는 얘기인데 지문이 이거는 애매한데 말이 안 되네. 위에는 된 경우로 보고 지문을 내고 밑에는 아직 안 된 건데 될 거라는 경우로 낸 거잖아. 합의 해제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답은 없는데? 다 맞는데? 몇 번이죠? 1번? 1번이지. 특별한 시점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오타 났어. 특별한 시점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이 이것도 이미 해제된 경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합의 해제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합의 해제된 경우 특별한 시점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리고 2번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맞지?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이 당연히 복귀한다. 당연한 거고. 합의 해제된 경우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고. 이거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면 해제된 경우니까 이 5번 지문이 이상해요. 말이 안 맞잖아. 합의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그렇게 보면 틀려.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렇게까지 따지고 들면은 시험 못 맞춰. 이상하네 이거. 기출문제. 해제를 주장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그냥 받으면 묵시적인 합의가 된다. 네. 합의에 의한 해제로 본다. 네. 이거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문 자체는 틀린 게 없어. 아니, 여기 지문이 안 맞다는 거지. 합의된 경우에 안 맞다고 우기는 건데 어떤 경우가 합의 해제된 경우인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건 합의 해제가 이미 된 건데 뭐. 일단 그거.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고.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3번이 틀렸네. 그 받은 날로부터 3번이 틀렸고. 4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효력은 잃는다. 맞고.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죠? 답은 3번. 합의 해제를 반환에 대해서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내는 건 아니다. 이거죠. 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 3번. 다음 페이지 챕터 5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0.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7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7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는 것으로 추정된다. 73.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는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4.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가. 75. 당해 거래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 70번.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신의 성실 원칙. 이건 뭐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의 성실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다. 뭐 이런 게 신의 성실이에요.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고. 네. 7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네. 이건 당연한 얘기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73.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는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4.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75.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당해 거래계약은 뭐예요? 무슨 뜻이지? 보험계약이라고 하면 그 보험계약. 안보이면 안보. 계약 거래 관계. 당해라는 게 뭐야? 그 해당되는 계약권. 당해.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그 무슨 보험계약할 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법령에 적용되어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은 굳이 고지를 안 해도 된다 이러거든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 이거야. 법적으로 되는 거는. 이건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약관에서는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네.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보면. 네, 기출문제.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맞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재해석해야 한다. 이건 맞을 것 같고. 3번. 보통 거래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합리적인 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일단 3번 넘어가고 4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는 것으로 추정된다. 맞고 5번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5번이 아닌데? 그러면 3번은 뭐야? 보통 거래 신의성실자 목적치고요. 보통 거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거는 맞다는 거잖아요.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 객관적,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지.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가 여기 약간 함정이네. 이건 고려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지, 3번은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여기는 고려하여 공정하게 하라는 거고 그 5번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지. 이거는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는 거고, 그 고려함이 계약 없이 체결자의 의사, 상황을 고려하라는 거잖아. 근데 약관이 아니라. 네, 근데 고려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자의 의사 이런 거는 고려함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5번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고려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죠. 구체적인 주관적도 틀린 거고 획일적이고 뭐라고 그랬죠? 객관적? 객관적이고 획일적이어야 되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이거는 약관의 목적은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면 안 되고 약관의 목적과 취지는 고려하여야 하고 끝났네요.